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오늘 장에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 딱 세 가지만 골라서 짚어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장 어떤 부분 주목해봐야 될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3.5%나 올랐는데 오늘 장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오름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긍정의 시그널을 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번 시그널은 좀 믿어봐도 될지 어떤 부분이 근본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제 오늘 비교적 양호한데 뭐가 좀 바뀌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항상 이제 삼성전자 얘기할 때 뭐 범용 메모리를 논외로 하고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게 HBM하고 그리고 돈을 못 벌고 있는 파운드리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HBM 쪽에서 조금 이제 기대가 될 만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또 삼성전자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했는데 그때는 좀 사실 안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해결돼야 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숙제가 있는데 그거를 풀어야 되는데 아직 실마리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런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이 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과는 조금 이제 이런 제가 본 내용이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까지는 다른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뜸을 들이냐면은 그 HBM 쪽 관련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엔비디아 쪽 납품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쪽 잡으면 좋겠지만은 거기에 사실상 포기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도 얘기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엔비디아를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차라리 브로드컴을 메인 공급사로 잡는 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더 좋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했어요? 네, 아, 했구나. 기억나요, 브로드컴.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했었는데 그쪽에 좀 기회가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AI 가속기가 비쌀 뿐만 아니라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란지 아마존이란지 뭐 MSI 같은 이런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컴이라는 대안이 나타나게 되면서 브로드컴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가격이 싸다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브로드컴에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이 AI 가속기를 만들게 될 건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HBM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여기까지 하이닉스가 잡아먹는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답이 없어요. 근데 불행중 다행히도 이렇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이 선주문으로 제작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작년 그리고 올해는 이미 완판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구글의 TPU V6라든지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트레이니움 3에 SK 하이닉스의 HBM3 8단, 12단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100% 공급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들 속에서 그 자리를 삼성전자가 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되길래 삼성전자가 바뀔까?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올해 필요한 그 HBM의 45%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엔비디아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잘하는 애가 그냥 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브로드컴으로 들어가는 HBM 물량이 전체 물량에서 20%가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못하게 되면서 좀 안전표를 쓰면 허우적대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20%이 시장을 만약에 다 가져오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처럼 메모리였던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가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가져오게 되면은 2분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3분기, 4분기에는 실적 가이던스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가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숙제를 해결해 줄 만한 실마리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어제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 갤럭시 S25에 지금 온 디바이스 AI에 많이 좀 집중이 돼 있는데 그 삼성전자가 2023년도부터 퀄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갤럭시용 스냅드래곤을 개발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애플에서 나온 A18보다 성능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퀄컴한테 좋은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퀄컴은 설계를 하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누가 생산하게 되냐면 삼성전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성능이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파운드리의 수율이란지 그리고 이런 수율을 포함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캐파가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세 가지가 있죠. 파운드리 만년 적자입니다. 그리고 HBM 디자인 상황이죠. 범용까지도 차세 드림 쪽에서 하이세 디자인 상황이 되거든요. 세 가지 숙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브로드컴 쪽으로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되고 20% 시장을 먹게 된다. 첫 번째 숙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파운드리 같은 경우 수율이 안 나오는 게 상당히 문제였었는데 만약에 그 방금 말씀드린 퀄컴과 개발했던 스냅드래곤 수율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파운드리 쪽도 조심스럽지만 흑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이 내일 당장, 모레 당장은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어느 순간 이런 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전과는 다른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최근에 외국인이 어떤 연유로 매수가 들어온지는 저도 100%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외국인들이 방금 말씀드린 HBM 관련된 브로드컴 관련된 HBM이라든지 그리고 파운드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매수가 들어온 거라면은 적어도 이전과는 다른 수급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방향성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자꾸 숙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장세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증시의 어떤 성격이 대형주 장세일까요? 중소형주 장세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빠른 순환하면 중소형 장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을 기점으로 좀 보고 싶은데 3월 달에 공매도 제기가 되잖아요. 3월 31일부터인가요? 그때 공매 제기가 되는데 네.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2023년도 11월 달에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성격이 대형주 장세에서 중소형주 장세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서 정말 운이 좋게 대형주 장세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때 가서는 삼성전자 같은 분위기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작은 기대감을 그리고 작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첫 번째 3포인트 중에서 1포인트는 이제 삼성전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없을까라는 그런 기다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첫 번째로 준비를 했어요. 세 가지나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그동안 교착 상태를 맞이했던 HBM 쪽으로는 브로드컴이라는 새로운 네네네. 전략으로 잘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으로는 퀄컴과의 협업이 뭔가 좀 파운드리의 경쟁력을 증명해 준 것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매도 재개가 된다면 수급적으로도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네. 오늘 레거시 쪽의 얘기도 조금 나오던데 보니까 2월 10일 어제 오전에 이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네.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이구환신 정책이 이 새 거 사자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스마트폰과 그리고 태블릿 PC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 PC 쪽을 사게 네네. 되면 한 15% 정도 나라에서 보조금을 준대요. 신청 건수가 상당히 높았고 이에 따라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경우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그런 네네. 증권사 레포트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레거시 메모리 가격이 또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네네.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 말씀대로 된다면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최근에 정말 무서운 게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레거시 쪽은.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 자립화. 네. 그 최근에 딥시크 CEO가 리커창 총리를 만나가지고 반도체 자립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어버버 반도체라든지 제주 반도체는 종목들이 갔던 이유가 그런 연유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그런 소비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제품들을 많이 써주게 된다라면 정말 네. 좋은 일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 낸드 가격이 1월 달에 상승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낸드 관련주의 강세를 보였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자립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네들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예전보다 기대율이 낮아요. 그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래도 좀 희망적인 요인이지 네. 않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을 간략하게 좀 만들어 볼게요. 네네. 지금쯤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는 걸 어떤 의견이세요? 개인적으로 이제는 앞으로는 아마 하이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등락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 2년 정도 길게 보실 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소부장 쪽으로 그냥 일단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온 디바이스 그 갤럭시 S 시리즈가 사전 판매가 생각보다 잘 나왔잖아요. 근데 그 관련돼가지고 이제 온 디바이스 에어 관련주가 최근에 좀 들썩거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관련 이슈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소부장 쪽으로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짧게는 단기간으로는 삼성전자 소부장 쪽으로, 반드시 소부장 쪽으로 좀 보시고요. 시간을 좀 두고 1년, 2년 본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이거를 뭐 은행 예금처럼 1년, 2년 정도 본다라면은 뭐 그렇게 들어간다라면 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장 초반부터 뜨거웠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실적을 어제 장 마치고 나서 내놨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상당히 좀 크게 관심을 받으면서 실적 확인하고 나서 갭상승 출발했다가 뭔가 좀 윗골이 다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50만 원 선 언저리까지 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급등을 네. 보고 우리가 어떤 점을 좀 배워야 되고 취해야 될까요? 그 앞타임에서 그 뭐 전문가님이 이제 선택과 집중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여인수 네. 전문가. 네. 네. 지금 한화스페이스가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이제 거래대금 10조가 넘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소위 말하는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전체적으로 일단은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에어스페이스 실적 정말 잘 나왔죠. 현대로템이 잘 나왔기 때문에 하나에어스페이스도 잘 나올 거라는 부분도 예상을 했었지만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조 7,247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방산 부분에서 8,925억 정도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K9, 천무 같은 무기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바라볼 때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사실 솔직히 공포스러워요.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 역대급 실적이 2024년도로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역대급 실적이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다라면은 지금 높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저도 사실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지만 더 갈 만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역대급 최고 실적이 이대로 끝이 나는지 그걸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 폴란드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물량이 K9이라든지 천무가 더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인도 쪽으로도 100문 그리고 베트남 쪽으로도 20문 정도로 추가적으로 갈 물량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루마니아 쪽으로도 레드백 이쪽이 있고 북유럽이나 동남아 쪽 같은 경우 추가적인 어떤 그 천무 수주 가능성도 분명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반적으로 국방력 강화라든지 무기 구매는 상당히 많이 늘려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한국 기업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유럽 같은 이거 좀 잠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주를 봐주는 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육군 같은 경우도 미국 육군 같은 경우도 차세대 자주포 도입 위한 공식 절차를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작년 10월 달에 있잖아요. 미국 육군협회 2024 방산 전시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차세대 K9 자주포인 K9A2를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이제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3사업장 K9 자주포 생산 라인 직접 점검을 했거든요. 그거 기억나시죠? 미국 해군성이 현대중공 울산전소 방문한 거 아시죠? 그러면서 수주 가능성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작년에 이제 전직 미군 사령관이 방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공식 절차 그 자주포 도입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느 나라와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예전에 제가 이제 사우디가 K2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댓글에 비웃는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네. 당황스러웠는데 그 사우디가 비공개로 K2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막형으로 만든 건데 K2M이 테스트 물량이 현재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K2 그 전차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전차가 사막을 어떻게 달리냐 그래서 비웃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요, 그 독일에서 독일 네. 제품을 도입을 했어요. 아, 그때 당시에 제가 네. 그 얘기를 작년 초반인가 했었거든요. 아. 사우디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더니 사우디는 이미 독일 걸 도입을 했는데 무슨 아, 우리나라 걸 사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고 이렇게 비웃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닐 텐데라고 네. 그냥 말았는데 어쨌든 그분이 만약 보고 계시다라면은 도입합니다. 지금 초도 물량은 아니지만 테스트 물량이 갔어요. 테스트 물량이 갔다라는 건 현재 말 그대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성능 시험이 끝나게 되면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일단 공격형 무기가 같지만은 K9 같은 지상형 방어 무기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 이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이 되고 난 이후에도 향후 10년 이내에 러시아에 또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관료주의라든지 산업 기반이 약화 때문에 재무장할 시간이 없다라고 해요. 지금 유럽에서 쓸만한 포탄을 비축하는 데만도 10년 정도 걸린다라고요. 그만큼 준비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마크롱이 있잖아요. 계속 태클 걸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지속이 된다라면은 마크롱이 태클 건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좋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좋은 건 알아요. 좋은 건 아는데 이게 이번에 좋은 걸로 끝이 나느냐 아니면 이 좋은 것들이 플러스 계속. 알파가 더 있느냐 우리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조선주 제가 왜 계속 좋게 말씀드립니까? 좋아질 게 계속 있으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방산 같은 경우도 일단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조정시 매수를 해야 돼요. 정거점 돌파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로텐도 그렇고 한에어스페이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 걸리는 거 공매도 재개. 요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방산주를 이제 잡을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매도 세력 입장이라고 볼게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공매도 세력이라는 입장에서 네. 한에어스페이스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역대급 저평가예요. 역대급 저평가. 주가를 우리는 반대로 봐야 되잖아요. 반대로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우와 널렸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죠. 그래서 네. 우리 입장에서 많이 올랐지만은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공매도 세력 많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많이 오른 거기 네. 때문에 이게 역대급 저평 걔네들 입장에서 역대급 저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매도 외에는 제어할 만한 요인은 아직까지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회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싶지만은 또 더 큰 그림을 네네. 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여전히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에서도 3월 31일 재개될 공매도 재개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크게 좀 그림을 그리실 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보셔야 될 만한 변수입니다.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 종목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요즘에 하나오션은 정말 네. 뭐 각 계열사마다 다 호재를 몰고 다닙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조선주들은 강세 흐름을 나타내다가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오션은 조선주 내에서도 후발주자지만 네네. 요즘엔 상대적으로 또 탄력이 좋아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분석 가능할까요? 네, 아마 방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누구보다 잘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섹터고 네. 일단은 이제 최근에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방산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MRO죠. MRO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선 부분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방산까지 버티시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 그룹주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꺾일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꺾일 뻔 하다가 오늘 살렸잖아요. 네. 이게 하나에어스페이스가 지분 매입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살리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선주들이 일단은 조금 주춤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추후에 뭐 한오션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1월 20일 기점에서 조금 주춤해진 상황이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1월 22일 기점을 해서 상승세가 좀 주춤해진 상황들이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쏠림 현상에서 상승이 나온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나오션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격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누가 보다도 5일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오션 자체적으로 하나오션 플러스 뭐 조선주 같은 경우 좋은 행들이 많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참 적자 물량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제 1분기가 올해 1분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가지고 있던 적자 물량이 싹 다 털어내고 이제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주 이게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전망치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한우선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사 다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부분들인데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랠리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상승이라는 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좀 전에 봤던 방산주가 계속 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긴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상승과 조정이 반복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하나오션을 제외를 하고 다른 조선주주 같은 경우에 조정 국면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조정은 상승이 길었던 만큼 생각보다 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느긋하게 조금 오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사고 싶은데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싸게 산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낚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느긋하게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조금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조선 섹터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인 이 산업의 상황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은 많이 올랐다라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재 위치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도약할 때쯤 되면은 이 시간에 또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